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70주년 현충일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취임 사흘 만에 맞은 국가기념일에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면서 지난달 순직한 군인들을 한 사람씩 호명하며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첫 소식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사흘 만에 첫 국가기념일로 70주년 현충일을 맞아 유족들과 인사를 나누던 이재명 대통령이 한참 동안 말없이 한 유족의 손을 잡아줍니다. 지난달 초계기 사고로 순직한 해군 장병의 유족들로 이 대통령이 오늘 추념식에 특별히 초청했습니다. 아빠를 잃고도 천진한 어린 자녀를 마주한 이 대통령은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진우 중령과 이태훈 소령, 윤동규 상사와 강신원 상사의 유가족분들과 임성철 소방장의 유가족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대통령 바로 옆자리엔 73년이 지나서야 유해를 되찾은 6.25 용사의 딸이 초대됐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도 목소리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를 얼마나 예뻐하고 아끼셨는지 알 것만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념식 내내 왼쪽 가슴에 진관사 태극기를 달았습니다. 귀퉁이가 뜯겨진 진관사 태극기는 일제시대 3.1운동 직후 제작된 것으로 조국에 헌신했던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새 정부의 역사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12.3 내란에 휘말려 수뇌부가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고려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현실화하여 국가유공자와 제대 군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겠습니다. 참석한 여야 인사들은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과도 다시 한번 웃으며 악수를 나눈 이 대통령은 행사가 끝난 뒤에도 유공자 유족과 대화를 나누며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추념사에서 현충일 본래의 의미에 집중하며 구체적인 지원책을 약속했습니다. 군인들의 희생이 예상됨에도 북한과 국지전을 일으켜서 계엄의 구실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정부와는 완전히 달라진 건데요. 현실적인 지원책뿐 아니라 참전 유공자와 독립유공자를 모두 언급하며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 올해 추념식은 현충일 슬로건 문구로 장식한 연단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2년 내내 연단 양쪽을 커다란 태극기로 꾸몄던 윤석열 정부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더 달랐던 건 추념사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번도 북한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고 대신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3년 내내 대북 압박을 역설하며 긴장 고조를 유도했던 윤 전 대통령과는 그 메시지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의 헌신, 호국 영령의 희생, 민주유공자의 노력을 일일이 언급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참전 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까지 언급하며 구체적인 지원책을 약속했습니다. 왜곡된 역사 인식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추념식 기념 영상도 달랐는데 1년 전엔 6.25 전쟁에 참전한 삼형제의 이야기를 담은 반면 대한민국의 자유수호를 위해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이후 최초의 재건 마을인 철원군 대마리 초등학생들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했던 광복회 예산도 다시 원상 복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추념식이 끝난 뒤 퇴장하는 과정에서 한 참석자가 삭감된 광복회 예산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자 이걸 듣고 이재명 대통령이 빠른 원상복구 조치를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사흘 만에 추가로 단행한 참모진 인선 역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정무나 사정 관련 인선부터 할 거라는 세간의 예상과 달리 시급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실무를 챙길 정책실장과 경제성장수석을 우선 선임한 건데요. 책임과 미래, 유능을 골자로 한 첫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도 내놨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사흘 만에 두 번째 참모진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통관료 출신인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정책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금융위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등을 거쳤고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오부제 정책을 펴면서 위기 대응 역량을 인정받은 만큼 발빠른 집행력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기존 경제수석은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꿔 성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고 합리적 성장론자로 꼽힌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한국은행 출신 교수로 전문성을 갖춘 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 참여해 새 정부의 경제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봤습니다. 아동수당 도입 정책을 제시해온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사회수석에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에 임명했습니다. 정통 관료 출신뿐 아니라 학계 인사를 등용해 견제와 균형을 고려한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즉시 업무를 시작해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정부 출범 후 첫 조직 개편안도 내놓으며 책임과 유능, 미래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지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총괄 기능이 미흡했다면서 국정상황실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 등 중장기 과제를 맡을 AI 미래기획수석을 새로 만들고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안전을 책임질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기존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발표될 걸로 점쳐졌던 정무수석, 민정수석은 각각 우상호 전 의원과 오광수 변호사가 유력한 가운데 검증이 길어지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핵심 인사인 경제부총리에 대한 고심은 깊어지는데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과 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관료 출신뿐 아니라 비기재부 출신 현역 의원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취임한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에게선 유독 낭비는 안 된다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한남동 관저에 꺼림칙해서 어떻게 들어가냐는데도 세금 낭비된다며 관저 이전도 일단 그냥 됐다고 하고 예산 들이지 말라며 근무복도 과거 정부에서 입던 게 있으면 그냥 입으라는 건데요. 세금 낭비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데 제대로 쓰겠다는 이재명식 실용주의인 걸로 보입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이전까지 서울 한남동 관저를 쓰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주했던 곳으로 12.3 내란의 상징인데다 증축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의 불법 건축 특혜 논란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 이전에 42억 원을 넘게 썼는데 이 대통령은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만큼 세금이 또 낭비된다며 그냥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백이 하나 없는 상황이지만 생필품도 살 겸 재래시장을 찾아 국민소통과 민생 진작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안전치안 점검회의에 등장한 노란색과 초록색 민방위 복장. 윤석열 정부 때 초록색으로 모두 바꿨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문재인 정부 때 노란색 옷으로 바꿔 입고 나온 겁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옷을 바꾸려 예산 들이지 말라며 그냥 있는 것을 입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선거 기간 내내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겠다고 약속해왔습니다. 세금이 낭비되거나 잘못 쓰여지지 않고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이 오로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 진짜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야죠.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80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30조 원대 민생 회복용 추경 편성을 위해 다른 부처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만큼 대통령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며 여론을 다지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쯤 되면 인수인계를 부실하게 한 정도가 아니라 작심하고 대통령실을 폐허처럼 만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근무자들이 쓰레기 말고는 거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업무 기록과 자료를 치워버린 건 물론이고 막 들어간 용산 대통령실엔 인터넷 연결도 안 되고 마실 물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시작한 첫날 사무실 여건에 대해 무덤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윤석열 정부 공무원들이 빠져나간 뒤 필수적인 사무용품마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을 빗댄 겁니다. 한 대통령실 직원은 버리고 간 옷가지와 신발만 남아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무실에는 티백차조차 없어 대통령과 비서실장, 수석관 첫 만남도 차 없는 차담회로 진행됐습니다. 인수인계를 받기는커녕 기본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던 겁니다. 개인 노트북으로 일한 직원들도 있었는데 그마저 인터넷 사용이 안 돼 휴대전화 인터넷을 연결해 업무를 보는 촌극도 빚어졌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아무런 체계가 안 잡혀서 제가 제 개인 노트북 들고 어제 브리핑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열악한 환경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린터 연결이 어려워 휴대전화로 휴대용 프린터에 파일을 보내 문서를 출력하거나 정수기가 없어 생수를 사들고 출근하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정부에서 진행하던 업무에 대한 원활한 인수인계는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내부에서는 전 정부 공무원들이 일부러 업무 기록과 자료를 모두 치웠다는 의심까지 피어나면서 증거인멸이라는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소속 부처로 복귀했던 파견 공무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돌아왔지만 새 기틀이 잡힐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폐허와 다름없는 상황이지만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민주정부의 역량을 믿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자, 그럼 대통령실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우선 인선이 본격화되면서 국정 운영에도 탄력이 붙을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겠지만 미국 국내의 상황이 워낙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쯤 통화할지 관심인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진 않고 있습니다. 이 과거 사례를 보면 문재인, 윤석열 두 전직 대통령은 취임하거나 당선된 뒤 곧바로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정확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미국 관세 협상과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등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간 현안이 많다 보니까 양측이 통화 일정을 조율하면서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하게 되면 이후 시진핑 국가주석, 또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 등과의 통화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타 국가 정상들과의 첫 회담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말 캐나다에서 G7 회의, 이달 말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참석 여부도 머지않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굵직한 업무나 인선도 주목을 받지만요. 사실 이 대통령이 과거부터 보였던 시민들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빠르게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행보가 대통령이 돼서도 이어지는 분위기예요. 네, 맞습니다. 작고 소소한 일부터 빨리 해치우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최대한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 또 요청을 듣고 실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충원에서는 올해 삭감된 광복회 예산 복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한 참석자가 약 6억 원가량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니까 곧바로 참모진에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이 밖에도 현장에서 소방관과 경찰관의 현충원 안장 확대 등 시민들의 민원을 경청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은 다 합치면 검사만 최대 120명 투입될 수 있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전담하는 검찰청 하나가 신설되는 셈인데요.
실체 규명 요구에 적극적으로 답하지 않고 재임 기간 내내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 전 대통령이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6일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등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쪽으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약 2년 만입니다. 늑장 수사는 반복됐습니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이나 건진법사를 통한 김 여사의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수수 의혹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무렵 발생한 일이지만 검찰 수사는 지난해 말까지 지지부진했습니다. 봐주기 수사 논란도 되풀이됐습니다. 검찰은 디올백을 받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압수수색 한 번 없었습니다. 김 여사 직접 조사는 고발 4년 3개월 만에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 조사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들통날 거짓말도 반복됐습니다.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는 김영삼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맞네.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도 경호처를 방패 삼아 피하던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통치 행위라며 공수처 조사도 검찰 조사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한 번 없이 수사가 끝나다 보니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의 실체는 무엇인지, 계엄의 진짜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은 많습니다. 최상병이 순직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VIP 경로설과 수사 외압 의혹 수사도 대통령실 앞에서 멈춰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혹의 출발인 02-800-7070 전화번호 사용자 정체도 기밀이라며 감추고 있습니다.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 2차례, 김건희 특검법에 1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앞서 윤 전 대통령도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에 각각 3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실체 규명을 막았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 출범을 자초한 건 윤 전 대통령 부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네, 그럼 특검 관련해서 법조팀 이준희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준희 기자, 네. 어제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여당에서는 다음 주말이면 출범도 가능하다 이런 말도 나왔죠. 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한 말인데요.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하고 특검을 임명하기까지 특검법상 넉넉 잡아 11일 걸리는데 이걸 좀 서두르면 나흘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이 공포되고 나흘 뒤면 토요일이거든요. 물론 이건 특검 임명까지이고 사무실 차리고 수사진 꾸리고 진용을 갖추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네,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은 아예 특검에 사건을 넘겨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 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지난달 한 차례 출석 요구서를 이미 보냈고 김 여사는 대선 국면과 맞물려 추측성 보도가 양산될 수 있다 이런 이유 등을 들면서 출석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대선도 끝났습니다. 그동안 거듭된 봐주기 수사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조만간 김 여사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 여사 측은 그동안 비공개를 조건으로 검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해온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어차피 특검 수사가 있으니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그럼 특검은 누가 맡을까요? 취재가 좀 된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지난달 말부터 서울 서초동 법 쪽에 특검 후보를 좀 추천해보라 이런 민주당 쪽 전화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몇 명은 이름도 나오는데요. 사법연수원 20대 중후반 기수인 검찰 고위직 출신 몇 명이 특검을 맡고 싶어한다 이런 말도 들립니다. 다만 새 정부가 검찰 개혁을 내건 만큼 판사 출신이 특검에 추천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이었던 이광범 변호사도 판사 출신인데요.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한 명씩 추천을 하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네, 일단 지금 이게 검사가 특검으로 파견을 가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네. 이 120명이 역대 최대 규모라는데 어느 정도인 겁니까? 네. 전국 검사 수가 2,000명쯤 되는데 그중에 평검사가 1,200명 좀 넘거든요. 최대 120명 검사를 다 채우면 우리나라 평검사 10명 중 1명이 특검 파견을 가는 셈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20명 남짓 그리고 공천개입 수사팀과 건진법사 수사팀에도 각각 10명 안팎의 검사들이 가 있는데 이들을 그대로 다 쓴다고 해도 추가로 80명 정도 검사가 더 필요한 겁니다. 대전지검 검사가 60여 명인데 120명이면 2배죠. 그래서 새 특검이 동시에 시작되면 일선 수사가 차질을 볼 거다 이런 걱정도 나옵니다. 네. 하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적시에 제대로만 했으면 이런 비용을 치르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경제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고 정부와 추가 경정 예산안도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야당의 반발이 거셌던 대법관 증언법 추진은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부결된 상법 개정안보다 더 강도 높은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추가됐고 시행 시기도 앞당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천 시대를 위해선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속도전에 돌입한 겁니다. 코스피 5천 시대라고 하는 그 기대와 시장에 대한 약속을 하나씩 이행하는 첫 출발로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민주당은 또 내수 부진을 타개할 마중물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은 20조 원 규모로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등에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급 방식은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보편 지원을 하면 그 소비 효과는 확실하게 있을 텐데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에 달려 있다. 대법관 증언 문제는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토론 과정을 거치자고 제안한 만큼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소위는 통과됐고 전체 회의는 숙려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의지는 오찬 중에 대표들하고의 대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갔고요. 다만 당내에서도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늘리는 게 사회적 요구라는 주장이 만만치 않아 다음 주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해 당권을 다시 노릴 거라는 의혹을 친한계가 제기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허무맹랑한 음모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당내 불협화음은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도 안 돼 국민의힘 안에서는 권 원내대표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후임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원내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만큼 권 원내대표가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해 당권을 그대로 가져갈 거라는 주장입니다. 결국은 자기 사람을 또 앉혀서 자기가 마쿠에서 수렴 청정하면서 이 판을 주무르겠다. 이게 원내대표의 권한이 있으니까 비대위원장 지명권이 있어요. 지명권을 행사해서 전당대회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주로 친한계를 중심으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허무맹랑한 음모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도부 사퇴에도 불협화음이 계속되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새 원내대표를 오는 16일에 뽑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당권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저를 둘러싸고 당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비상대책위원들이 모두 그만두고 혼자만 남은 상황에서 김용태 위원장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전당대회를 빨리 열어 새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친한계의 요구와 비대위를 새로 구성해 혼란부터 수습하자는 친윤계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해법을 놓고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문수 전 대선 후보까지 개인 자격이라며 돌연 현충원 참배에 나서면서 차기 당권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더욱 행복한 우리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호국 용령들께서 후보 살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선 패배 이후 사실상 리더십이 붕괴된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으로서의 정체성 고민은커녕 내부 갈등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무실을 청와대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청와대 관람객이 급증했습니다. 청와대를 직접 둘러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이번 달 휴일 예약은 이미 꽉 찼다는데요. 이재인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한낮 더위에도 청와대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 건물도 국빈 방문 시 연회장으로 사용한 영빈관도 관람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 왔어요. 1시간 이상 기다렸어요. 여기 본관 들어오는 것도 1시간 정도 기다렸고 감회가 새롭죠. 역대 대통령들이 쭉 계셨던 자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시대를 끝내고 집무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기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청와대 관람객이 급증했습니다. 현충일인 오늘은 물론 이번 달 공휴일은 모두 예약이 꽉 찼습니다. 예약자 급증으로 시스템의 지연 현상이 나타날 정도입니다. 대통령이 사는 곳이 정말 크고 멋진 것 같아요. 청와대를 실제로 보는 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이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청와대 저희 관람이 아마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서울에 놀러 오는 김에 이제 아이들하고 한번 참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74년 만에 개방된 청와대에는 지금까지 78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청와대가 개방돼 직접 볼 수 있었던 건 좋았다면서도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방침엔 공감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님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여기 오는 게 맞다고 하면은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무실뿐 아니라 관저 내부까지도 외부에 다 공개됐던 만큼 보안 문제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연내되는 것 아주 중요한 곳이니까 이게 공개돼가지고 어떤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 대선 기간부터 청와대로 복귀 방침을 밝혔던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이전 관리팀을 꾸리고 보안시설 복구 등 복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용인의 전철 공사 현장에서 집안을 뚫는 대형 중장비인 71톤짜리 천공기가 아파트를 덮쳤습니다. 아파트 벽면이 뚫릴 정도로 큰 충격에 주민 150명이 대피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안에 구멍을 뚫는 천공기가 15층 아파트를 덮친 채 기대어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공중에서 불꽃을 튀기며 천공기를 잘라냅니다. 어젯밤 71톤짜리 천공기가 아파트 쪽으로 넘어지면서 아파트 벽면 일부와 베란다 등이 파손됐습니다. 집이 막 흔들흔들하면서 그러니까 건물 무너진대요. 처음에는 지진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지금 72인데 너무 무섭더라고. 철도공단 등 관계당국은 밤샘 수습 작업을 벌였고 오늘 오전부턴 기중기 3대를 동원해 천공기를 고정하고 해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60여 가구, 주민 1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일부 주민은 충격으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관 검사로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아파트에 큰 충격이 가해진 터라 정밀 안전 진단이 끝나기 전엔 귀가할 수도 없습니다. 아파트 정문은 보이다시피 통제선으로 이렇게 막혀 있고요. 이 옆엔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 택배기사에게 물건을 옮기지 말고 먼저 전화를 달라는 내용과 함께 이 위에는 안전검사가 끝나야 입주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어제 반바지처럼 진짜 그냥 입은 옷 그대로 나오긴 했는데 당장 갈아입을 옷도 없어 지금 들어가서 지금 갖고 오려고. 천공기는 아파트 바로 옆인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 중은 아니었고 엿새 전 마지막 작업 이후 대기 중이었습니다.
베란다를 열면 바로 앞에서 있는 거예요. 불안하죠. 혹시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고용노동부와 철도공단 등 관계당국은 천공기 해체 작업을 마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활기를 띠는 곳이 주식시장 말고도 또 있습니다. 바로 주요 유통업체들인데요. 추경을 비롯한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크고 소비 심리가 살아날 거란 전망에 대규모 할인 행사까지 열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입구입니다. 문을 열기 전인데도 손님들이 일찍 모여들었습니다. 오전 10시, 문이 열리자 일제히 카트를 밀고 과일 코너로 몰려갑니다. 수박 한 통을 9,990원에 내놨기 때문입니다. 과일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일 뭐 사지도 못하는데 이 기회에 한번 사보려고. 한우를 반값에 파는 정육 코너에도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50% 한다고 해서 그런 거 위주로 장 보려고. 이왕 살 거 조금 미뤘다가 오늘 마트들 행사한다고 해서 계획하고 왔어요. 3년째 여는 할인 행사인데 올해는 기간을 18일로 크게 늘렸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도 나흘간 대규모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육류와 과일 모두 할인 폭을 40% 안팎까지 크게 내렸습니다. 세일하거나 할인 품목 있는 거 아니면은 좀 사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일부러 이런 날들만 골라서 오고 있기는 해요. 과일이나 고기는 물론 이렇게 회까지 다양한 품목에 대한 할인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통적으로 6월은 쇼핑 비수기로 꼽힙니다. 그럼에도 유통업체들이 공격적인 할인에 나선 건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6월에 접어들면서 소비 심리 회복이 예상되고 6월 연휴 기간을 겨냥하여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새 정부가 예고한 대규모 추경과 소상공인 지원 등 각종 경기 부양책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정 공백 상황에서 줄줄이 올랐던 가공식품 가격과 외식비 등 먹거리 물가 상승은 부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농식품부에 물가 안정 대책을 주문하면서 식품 유통업체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달라며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 요구서를 전달받고 엄중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소를 띤 고 김충현 씨의 영정사진 앞에 동생을 먼저 떠나보낸 형이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습니다. 동료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남겨진 이들이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살인기업 한정 KPS 유족 카페 사죄하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유가족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확실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원청의 진심 어린 사죄뿐입니다. 대통령에게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만나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대선 날짜까지 달력에 표시해둔 김 씨는 끝내 새로운 대통령을 보지 못했고 그가 떠난 자리에는 마지막으로 읽던 이재명과 기본소득이라는 책이 남았습니다. 6년 전 같은 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구조를 바꿔달라고 새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전용공 시절 다쳤다던 왼팔의 아픔이 있다고 해서 산재 사망을 말하려던 저의 마음을 이해 가능할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현대판 노예 제도를 반드시 없애주십시오. 추모제를 마친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습니다. 더 이상 죽지 않게 대통령이 해결하라!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 요구서를 직접 전달받고 엄정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일하다 죽는 나라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엄중히 처리해야 될 것이고요. 또 특별 근로감독에 준하는 정도의 사업장에 조치도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공작기계에 왼팔이 끼이면서 숨졌습니다. 원청업체인 한전 KPS는 김 씨가 임의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밝혔지만 일지에서는 원청 감독자의 서명도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태안발전소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최고 권력자와 갑부의 만남이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관계가 결국 최악의 파국을 맞았습니다. 트럼프는 정부 계약 취소를, 머스크는 탄핵까지 각각 거론하며 상대를 위협했고 테슬라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Take over, Elon. Yes, take over. Star is born, Elon. This is the chainsaw for bureaucracy. Chainsaw. 전력을 다해 돕고 띄워주며 두 사람은 뜨거운 관계가 됐습니다. 고별식에서 트럼프는 황금 열쇠를 줬고 머스크는 친구이자 조언자로 남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 격한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의 역점 사업인 감세 법안을 머스크가 역겹다, 미국을 파산시킬 거다라고 비난하자 트럼프는 독일 수상이 보는 앞에서 반격했습니다. Elon and I had a great relationship. I don't know if we're well anymore. I was surprised. I'm very disappointed in Elon. I've helped Elon a lot. 감세 법안은 재정 적자를 키울 게 분명해 정부 효율부 수장 머스크의 업적 허물기로 받아들여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머스크가 전기차 보조금 혜택 폐지 때문에 화가 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Elon's upset because we took the EV mandate and, which was a lot of money for electric vehicles. 또 머스크가 지지한 인물을 나사 국장에 임명했다가 정치적 이유로 철회한 것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You happen to be a Democrat, like totally Democrat, and I say, look, we won. 수위를 크게 넘은 말싸움은 전쟁이 됐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아니었다면 선거에서 졌을 거라며 배은 망덕하다고 했고 심지어 트럼프 탄핵과 새로운 정당 창당을 암시하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도 머스크가 미쳤다며 머스크 회사와의 계약을 끊어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말폭탄이 오가는 사이 테슬라의 주가는 14%나 폭락해 우리 돈 약 206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대선 당시 천문학적인 돈을 쓰며 트럼프의 최측근이 됐지만 돈으로 급격히 가까워진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 돈 때문에 파국을 맞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그런데 자신을 희생해 독립운동을 이끈 의병장들의 유적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독립운동 역사 연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요. 방치된 의병장 유적지를 김준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평사 3층 석탑으로 향하는 오르막길. 중간쯤 오르자 암석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조선 말기 독립운동가 민긍호 의병장의 이름이 보입니다. 1908년 2월 순국 직전까지 100번이 넘는 전투에 앞장선 독립 영웅입니다. 독립운동가인 민긍호 의병장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암석인데요. 나뭇잎에 덮여 발견조차 어렵고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해 이끼까지 껴있는 상태입니다. 이 글자는 민 의병장이 전투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새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민 의병장의 활약상을 알 수 있는 역사적 사료일 수 있지만 이끼와 낙엽에 가려진 채 글자마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전투 직전에 행운을 비는 이 행위였었다면 민공의 전투지역 범위가 더 확장되는 게 맞는 거죠.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선생이 거주했던 춘천 발산리 집터도 상황은 마찬가지. 집터를 물려받은 친인척이 춘천시의 보수와 관리를 요청했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 사이 집터는 대들보가 부서져 천장을 위태롭게 받치고 있고 외벽 곳곳도 갈라졌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광복회까지 나서 방치된 의병장 유적지의 관리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시청이나 도청이나 좀 장기간 그 지원 지역을 마련해 줘가지고서는 장기간 그러니까 광복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투사들의 유적지 관리가 부실한 사이 이들을 기리는 현충일은 어느덧 70주년을 맞았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공유 숙박 서비스 에어비앤비 운영을 놓고 이웃 간 갈등이 생기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의 동의 없이 빌라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아예 이웃집을 빈집이라고 적어서 등록하는 경우까지 있다는데요. 제보는 MBC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복궁에서 가까운 서울 도심의 5층짜리 다세대 주택입니다. 외국인 대상 민박업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파와 테이블을 갖춘 거실에 침대방 2개를 갖추고 1박에 2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9세대 중 8세대가 에어비앤비를 하면서 유일하게 집주인으로 거주했던 권지혜 씨는 생활에 여러모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다녀 불안한 데다 소음 문제도 있었습니다. 공휴일 엄청 많이 시끄럽거든요. 이제 내국인들이 파티한다고 보통 그런 데 많이 신청해서 이제 빌려서 공간을 쓰니까 출근하려고 보니까 막 토한 흔적이 있고. 종로구에선 10세대 미만 다세대 주택에서 외국인 민박업을 등록하려면 전체 세대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동의를 거부했고 에어비앤비 임대를 하는 다른 집주인의 강요가 뒤따랐다고 합니다. 권 씨가 집을 세놓고 나가려 했는데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기도 했다고 주장합니다.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니까 비밀번호 모른다는 거예요. 결론은 에어비앤비 동의 안 해주면 이사 오늘 못 나간다? 세입자도 못 들어온다. 권 씨가 끝까지 동의를 거부했지만 지난해 12월 이 건물은 종로구청에 외국인 숙박업 등록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에어비앤비 운영자가 권 씨 집을 빈집, 공실로 표기해 동의 없이 숙박업 신청서를 낸 겁니다. 에어비앤비 운영자 측은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바꾸는 시점이었고 권 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공실로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종로구청도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여 있어서 공실로 판단했다며 주변 세대 동의서를 받으라고 안내는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외국들은 단독주택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빌라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외국보다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조금 더 클 수가 있다.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는 지자체 등록증이 없는 경우 올해 10월부터 사이트에 등록을 금지해 숙소를 사실상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시장 점유율이 80%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인 상황에서 숙박업 등록과 이웃 동의를 놓고 주변 세대 간 분쟁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IT 기기만 들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일하는 사람을 디지털 노마드라고 부르는데요. 수개월씩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효과가 큰 탓에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 세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디지털 노마드에게 우리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그들의 일상에 김희건 영상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We went to Jeju Stone Park with my mom. It was very nice. All of the big rocks. 안녕하세요. 마르코 클라우스입니다. 저는 스위스 사람이에요. I work as a software engineer. The company is based in London in the UK, but I work remotely from anywhere really. 단기 관광 비자와 달리 원격 근무를 하려는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를 허용해주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 있는데요. 약 60개 국가에서 운영 중이며 우리나라도 작년 1월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If you're not on a digital nomad visa, right, you do not get an ARC. That means you cannot open a bank account. It's also difficult to rent a place. 디지털 노마드가 지역 주민 1인의 약 2배를 소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장기 체류 중인 가족을 따라 여행하는 경우도 많아 관광 활성화 효과도 크다고 합니다. 코리안 저기 오리지널 백반. 지금까지 이 비자로 우리나라를 입국한 외국인은 약 250명. I work for the Global Peace Foundation. It's an NGO. I do some database management.
지금까지 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발리와 같은 휴양지이지만 한국은 색다른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Relatively new place for a lot of digital nomads. I think it has a great cafe culture. It's a haven for digital nomads because we love working from cafes. 다만 한국에서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받는 데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소득 요건이 장벽이라고 합니다. 대만은 연령대에 따라서 소득 요건이 다릅니다. 커리어 기간에 따라서 당연히 소득 요건이 다를 텐데 20대인 친구들은 그 소득 요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약 3,500만 명에 이르는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전 세계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도 워케이션 센터를 설립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이자 이런 창업가의 그런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또 이분들이 고소득 외국인 장기 체류 관광객이라는 점에서 I like to stay here. I would like to extend it. I don't know how much longer I can keep up with double the GNI increase. 프로야구에서는 두산이 이승엽 감독 사퇴 후 첫 연승을 거두었습니다. 김동준 선수가 데뷔 첫 선발 출전 경기에서 통산 1호 홈런을 터뜨렸는데요. 조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대0으로 앞선 6회, 두산 신인 김동준의 타구가 누구도 잡을 수 없는 관중석 상단에 꽂힙니다. 데뷔 첫 선발 출전 경기에서 터뜨린 비거리 130m의 통산 1호 홈런이었습니다. 김동준은 7회에도 적시 2루타를 터뜨리는 등 3안타 2타점으로 팀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김대한과 양의지의 홈런포를 더한 두산은 조성환 감독 대행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처음으로 2연승을 거뒀습니다. 삼성은 또 홈런으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3대3으로 맞선 5회 구자욱이 역전 투런포를 쏘아 올린 데 이어 디아즈도 시즌 23호 연속 타자 홈런을 터뜨려 홈런 선두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기아 선발 윤영철은 6회까지 한 점도 내주지 않는 호투로 올 시즌 첫 무실점 투구를 펼쳤습니다. 박찬호는 3년 연속 현충일에 홈런을 때리는 진기록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올해 98살의 6.25 참전 용사인 김두만 전 공군 참모총장이 현충일 기념 시구를 했습니다. 김 장군의 전우인 고 강우준 장군의 손자이자 현직 조종사인 강병준 소령이 시타로 나서서 의미를 더했는데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현충일인 오늘 한여름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의도 물빛광장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즐겼는데요. 강한 남서풍의 일사까지 더해지면서 서울은 30도 안팎까지 올랐고요. 특히 북강릉은 34.5도까지 올라서 공식 기록으로 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강한 햇살이 비추며 덥겠는데요. 내일 오후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비가 조금 내릴 수 있겠고요. 서울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늦은 밤부터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휴일인 모레는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어서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다음 주 중반까지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고온다습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점차 습도가 높아져 더위 불쾌감이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영동 지방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낮 동안 충청과 남부 지방은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광주와 대구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광주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제주엔 비가 내리기 시작해 후반엔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텐데요. 호우 가능성이 있어서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